1979년 5월 9일 후쿠오카시 니시구에서 새벽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한 대학생이 있다. 그는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조사 결과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었고 남성의 복부에는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다. 따라서 술에 취한 나머지 도로에 누워있던 그를 지나가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로 인해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체의 앞부분에만 찍혀있는 타이어 자국이었다.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갈 경우 밟은 충격으로 인해 신체가 지면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 엎어지게 되고 그 후 뒷바퀴가 지나가면서 신체의 뒤쪽에도 타이어 자국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 쪽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엔진 오일의 흔적이었다. 지나가는 차량에서 오일이 떨어지는 경우 속도로 인해 오일이 땅에 맞닿으면서 방울이 튄 자국이 남아야 정상이지만 현장에서는 둥근 형태의 자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고 서서히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이 사건을 단순 취객 사망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취하게 한 후 도로에 쓰러뜨리고 차량을 이용해 밟고 지나간 계획살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우선 타이어 자국을 조사하였는데 덤프트럭의 타이어 문양인 걸로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수평기였다. 사망자는 가토라는 37세 남성으로 모리타가 운영하는 에이토목 회사에서 일하던 목수였다. 모리타는 가토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였기에 그를 고용하여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성격이 순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 가토와 모리타 사장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모리타 사장의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나던 날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가토가 일찍 취해 집으로 먼저 돌아갔으며 자신은 남아서 지인들과 술을 계속 마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해서 가토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지인들 조사 결과 사장의 알리바이에는 문제가 없었다. 형사는 동료들과 사장에게 현장에서 발견된 수평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토는 보통 캐비넷에 수평기를 두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사는 이 수평기가 범인을 잡을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 이것의 판매 경로를 역추적했다. 이틀 뒤 수평기는 어떤 건축회사 사장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장은 이것을 인근 비토목 회사의 사장인 겐지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겐지는 이 수평기를 받긴 했지만 며칠 뒤 이것을 잃어버려서 자기도 한동안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던 그 순간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들이 형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덤프트럭들의 타이어 문양을 비교하였고 그 중 하나에서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엔진 오일 또한 같은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는 겐지를 의심하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실 하나는 가토와 겐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가토의 신원을 조사하면서 그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사망 시 8천만 엔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아냈으며 그 수령인이 에이토목 회사의 모리타 사장이었던 것이다. 형사들은 모리타를 용의선상에 두고 다시 면밀히 조사하였고 에이토목 회사 사장인 모리타와 비토목 회사 사장인 겐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알아낸다. 겐지는 회사를 차리기 전 모리타의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으며
둘 다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의 빚을 합치면 대략 7,500만 엔에 달했고 이것은 가토의 사망보험금 8천만 엔으로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계획적으로 가토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1979년 9월 사건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오자 모리타와 겐지는 눈치를 채고 도망가게 된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잡히게 되었다. 형사는 모리타부터 추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가토에게 건축일이 위험하니 사망보험을 들어두는 게 현명하다고 했고 계약상 수령인은 회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추후 사망 시 퇴직금과 함께 돈을 더 보태서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모리타는 겐지를 끌어들였고 사건 당일 겐지의 집에 모여 다 함께 술을 마셨다. 가토를 만취하게 한 뒤에 모리타는 겐지를 시켜서 미리 정해둔 장소에 그를 눕혀놓고 덤프트럭으로 그 위를 지나간 것이었다. 겐지는 무려 3분 동안 앞바퀴로 가토를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수평기를 땅에 떨어뜨렸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으나 수상한 인물을 한 명 더 알아냈다. 그들이 겐지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을 때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하마다로 모리타 지인인 토모코의 내연남이었다. 하마다는 20년 동안 형무소를 집처럼 드나든 범죄자였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77년에 출소해 토모코를 만나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얼마 후 모리타는 토모코로부터 600만 엔을 빌렸는데 이것을 갚지 않자 토모코가 하마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마다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모리타를 협박하면서 그에게 빚을 쉽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금을 노린 위장살인이었다. 그렇게 모리타는 겐지와 함께 가토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경찰은 하마다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 더 듣게 된다. 모리타가 아직 빚을 갚지 못하자 하마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빚 갚기 힘들면 내 계획에 동참하는 건 어때? 하마다의 계획은 동거녀 토모코의 아들을 살해하고 1,000만 엔의 생명보험금을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리타는 차마 그건 못하겠다면서 거절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하마다를 뒷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얼마 전에 토모코의 친척 언니와 그녀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78년 3월 24일 토모코의 친척 언니는 욕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생명보험의 수령인이 다름 아닌 하마다와 토모코였다. 그녀는 보험금 수령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으로 토모코를 지명했는데 감식 결과 위임장의 필체는 토모코의 것이었고 언니를 집으로 초대해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인 뒤 욕조에 넣어 질식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개월 뒤인 7월 1일 하마다가 토모코의 아들을 근처 농수로에서 질식사시킨 후 신호를 흡입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수로에 빠져 죽은 걸로 위장시켰다. 아들의 사망으로 그들은 1,000만 엔의 생명보험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한 이유는 토모코는 병으로 죽은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1,700만 엔으로 하마다와 도박에 빠져서 모두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토모코와 하마다는 체포되었으나 토모코는 지병이었던 간경화가 악화되어 1980년에 사망했다. 1982년 3월 2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하마다에게 사형을, 모리타에게는 징역 15년형을, 겐지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하마다는 판결이 억울하다며 상고했지만 기각당했고 1988년 3월 8일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마다는 2015년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본 법무부가 하마다의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그는 2017년 6월 26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토사물이 목에 막혀 91세의 나이로 질식사하였다고 한다.